반갑습니다. 좋아요. 우리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고 한데 일단 유예반이고요.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해보면 일단 최근에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 2차 시험에 어려운 문제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지엽적인 문제라는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사 여태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꼽아보라면 교재 587페이지 보시면 교재 587페이지 교재 587페이지 보시면 문제 9번이 있어요. 문제 9번. 이게 2018년 세무사 2차 시험인데 역대 가장 어려웠죠. 왜냐면 넘겨보시면 문제가 끝도 없이 이어지잖아요. 문제 9번에 문제 물음 1번 보시면 전환사채 나오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나오고 물음 2번에 자본거래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물음 3번에 주당이익 물어보고 넘겨보시면 다시 신주인수권 무사채 행사 물어보고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제도 많고 이게 문제 하나였다고요. 굉장히 물음이 컸죠. 실제로 이 해에는 이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바로 연락 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 유예반 언제 열리죠? 막 이러고 문제량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다고요. 딱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딱 한 번. 이거 말고도 현금흐름표 문제 중에서 좀 지엽적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지엽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지엽적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 2차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단원별로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 돼.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단원을 내가 임의로 제끼면 안 돼요. 사실 2차 강의를 하면 심화반 강의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동차반 강의는 좀 불편하죠. 왜냐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유예반 강의도 마음이 불편해. 왜냐면 작년에 올해 시험 나온 거 유예반 때 강의 키면 여러분 표정이 벌써 이거 나왔는데 그거 참 나왔는데 그 뭐하나 또 하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럼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또 얘기할 거지만 범위 막 한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범위 한정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안 본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올바른 재무회계, 유예반 재무회계 학습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숙제해야 돼. 숙제해야 돼.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꼭 알아야 되는 주제들을 반드시 숙제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이 연습서에 있는 문제 제가 이거 꼭 푸셔야 돼.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물론 유예가 반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거지만 제가 이건 꼭 푸셔야 돼 하는 거 보통 저희 교재 보면 레벨 1부터 5까지 있는데 보통 3, 4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3, 4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3, 4 중에서 제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당연히 합격합니다. 저희 교재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예생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건데 절대로 출제 범위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나 혼자 막 머리 써고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것들이 꼭 나온다니까요. 몇 년 전이었죠. 이미 합격한 친구였는데 유예생 때 자기가 현금흐름표가 너무 싫고 또 나온 지도 얼마 안 돼갖고 현금흐름표를 제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죠. 그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그냥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통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학에서 1점 차이로 떨어졌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점 차이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유예기 때문에 3차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 그렇죠? 꼭 단원 제끼고 그러시면 안 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세 번째로 보시면 네. 이번에 3차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유예반 같은 경우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정해져 있는데 회계 원리, 기본 강의, 심화반, 객관식, 동차반까지 들었으면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수업을 여기까지 듣고 또 들어오시는 친구들 보면 사실 이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유예반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거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자는 거니까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처음부터 내용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내용 정리를 할 거고 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유예생쯤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아는데 요거 한 절반 정도 모르겠어. 그렇죠? 요런 걸 근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넘어갔던 부분이나 대충 했던 부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역시 스태퍼팍과 세무회계랑 다르게 재무회계 유예반은 역시 좀 지루해. 뭐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차분한. 여러분이 재무회계 이 세무사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마지막이고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저희 세무사 시험은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매회 나오죠. 거의 매회 나오는데 여전히 세무사 2차생인데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회계 처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회계 처리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더라도 회계 처리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웬간하면 동차 때랑 다르게 유예 때는 회계 처리 다 써드릴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세 번째로 지엽적인 주제를 공부하는 시간이 유예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유예생쯤 되고 3차생쯤 되면 지겹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지엽적인 곳을 이렇게 간다고요. 간다. 이런 내용도 있었건 너 이거 모르지 마 이러면서 그런 건 강사들 모의고사에만 나오지 실제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지엽적인 거 실제로 시험에 처음 듣도 못한 거 시험에 나왔다고 합시다. 다시 틀리는 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엽적인 주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지만 1차 문제는 뭐 전환사채라고 한다면 전환사채 발행부터 기말의 이자 비용, 전환, 그 다음에 특수사항 이런 것들 한 개씩 잘라서 물어봤지만 2차는 그냥 한 문제 이거 전체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이게 뭐 지엽적인 문제를 보는 시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동사 때 안 했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예제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뭐 이래. 자, 교재는 저희 재무회계 연습 2022년이랑 키핸드북인데 일단 내용 요약은 키핸드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올해 책으로 풀 건데 올해 책으로 풀 건데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됐고요. 정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수정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많고 교재 보시면 레벨 1부터 5까지 있는데 5는 좀 제가 봐도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유예반이기 때문에 다 풀긴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복습하실 때 보면 3, 4 위주로 보시면 돼요. 2, 3, 4, 2, 3, 4, 2, 3, 4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업 진행은요. 우리 88시간이죠. 22회. 제가 여러분 진짜 바빠요. 제가 주 62시간 수업하거든요. 진짜 바쁜데 저희가 22회 정도 하면 이게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거기 때문에 다 풀면 고급회계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웬간하면 고급회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럼 뭐 이거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나중에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유예 강의 일정 중에 뭐 주말이 됐던 하루 따로 날을 잡아서 이거 볼 겁니다. 우리 2차용으로 고급회계 뭐 엄청 길게 찍으시는 분도 많은데 세무사 2차용으로 고급회계 8시간이면 돼요. 8시간. 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뭐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뭐 세무사랑 회계사랑 재무회계 차이를 본다면 사실 중급회계는 차이가 없고 고급회계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거기는 내가 이 회사를 먹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먹고 그래서 나랑 얘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나랑 얘의 관계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내부 거래 재고도 재고자산만 나오지 이거 뭐 돈 빌리고 리스하고 그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8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내에 제가 1년에 딱 한 번 고급회계 촬영하는데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요거 할 거니까 요거 보시면 고급회계까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사실 고급회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르죠.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고급회계 보면 뭐 합병 있고 연결 있고 지분법 있으면 사실 연결은 여러분 세무사 되시면 쓸 일이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 물론 여러분이 세무사가 되신 다음에 일반 기업체 재무팀이나 뭐 가시게 되면 연결을 쓸 일이 있겠지만 세무팀은 연결을 쓸 이유가 없어요. 연결납세도 배우셨겠지만 연결납세 연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결재무제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제 지인이 산업관리인력공단 그 출제위원은 아니고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서 내부 자료도 좀 같이 보고 했었는데 산업관리인력공단을 보면 고급회계 중에서 지분법은 중급회계 카테고리에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지분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급회계 카테고리가 아니라 중급회계 카테고리에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법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분법을 알려면 연결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혹시나
뭐 묻혀갖고 연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8시간 정도 들으면 지분법도 연결도 나오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쵸? 연결 나오면 절반만 맞춰도 수석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주제별로 리뷰를 하고 관련 문제 풀이하고 할 건데, 걱정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위에 반인데, 자, 재고란요. 재고는요, 제가 옛날에 하림을 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의사항들이나 전체 구조 위주로 좀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리뷰하긴 할 거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당부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올해 그 시험이 그거 아세요? 만점자 다수 배출한 강사인 거.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만점자를 다수 배출한 강사분이 되셨겠죠. 실제로 다 맞았는데 세법학 원 과락만 떨어진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그, 다 알아. 제가 볼 땐 당연히 붙어야 될 친구들이 이번에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년에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 솔직히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시험 봤는데 채점을 돌려봤더니 꽈락률이 83% 나오면 내가 병신이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채점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교수님, 이 꽈락률이 좀 너무 높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런 분들 꼭 그러거든요. 아니, 애들 채점한 거 보세요. 실력이 개 멍청이던데 당연히 점수 이렇게 주는 게 맞죠. 이거 합격할 뭐지, 자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막 이딴 개소리 했을 거라고요. 네가 시험 봐봐, 씨발. 그죠? 절대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 그 시험 보신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송은 제가 볼 때 별로 타격이 없어요. 민원 진짜 짜증나거든요. 여러분도 저한테 선생님 수업 이따위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해커스에 바란다 쓰는 게 더 싫어요.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시험이 100% 어렵게 나올 거예요. 100%.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어디를 조지나요? 세무회계를 조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회계학 뭐 2도 어렵게 나오겠지만 회계학 2를 조지면 다 같이 못 보기 때문에 또 제2의 꽈락 83%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렵게 조지면 무조건 회계학 원입니다. 저는 꿈에도 나와요. 무조건 내년에 회계학 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 원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 친구도 산업관리인력공단에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뭐 아직 연락은 안 해봤지만 걔는 그런 거에 민원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년에 그래 내년에 그래 세법학을 쉽게 내고 회계학을 개조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회계학을 열심히, 제 100% 회계학원 어렵게 나옵니다. 100%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갖고 내용이 이제 쉽기 때문에 사실 위에반에도 저도 좀 그래요. 우리 객관식 이번에 마감된 거 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유예반은 저도 좀 이게 힘든 것도 있고 여러분도 하다 보면 유예생이 힘드니까 중간에 막 지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번에 회계학원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열심히 합시다. 저도 더 힘내서 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유예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유예 1기 끝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유예 1기, 여기서 유예생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유예 1기를 대충 하면 이 유예 2기 3기는 쉽지 않아요. 어차피 유예 2기 3기는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보는 건데 유예 1기 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모의고사 당연히 진도별로 못 따라간다고요. 진짜로 어느 학원도 유예 2기 가면 꽉 차. 우리도 꽉 차요. 꽉 차지만 실제로 한 3회 4회 정도 지나면은 답안지를 안 내기 시작하고 5회 넘어가면 이렇게 앞에만 남는다고. 어느 학원이나 그래요. 그게 못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뭐 벅찬데 뭐. 여러분 유예생 되면 내가 다 동차랑 다르게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유예생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예 1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유예 1기 때 공부하는 걸로 우리가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2기, 3기 때 1기를 베이스로 이제 실력을 만들어서 합격 수준이 되는 거지만 베이스가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예 1기 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히려 유예 1기 끝나고 나면 2기, 3기는 시간이 금방 가. 몇 번 시험 보고 애들 1차 끝나고 나면 금방이야. 특히 유예 1기 때가 좀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요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때. 대부분 요때 열심히 안 해요. 요때. 저도 옛날에 유예 1기 때 이때 막 미팅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2차를 4번 본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1차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남들 다 맞추는 거만 맞추면 합격이지, 남들 맞추는 거 틀리고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면 안 돼. 유예생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 막 이상한 교수님 책 갖고 막 안 돼. 남들 맞추는 것만 맞추면 돼.
그쵸? 생각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엽적인 거 좀 보지 마라 제발.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 어렵게 나온다며 네가. 그럼 지엽적인 거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어렵게 나오는 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저희랑 같이 강의하지 않지만 강의하다가 이렇게 이제 안 하시는 분인데 변석준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변석준 회계사라고. 그분이 옛날에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 출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이 맞아요. 그분이 출제위원으로 몇 번 들어갔다는 거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양이 난이도다. 양이. 그냥 문제 개많이 내면 그게 난이도가 되는 거지. 지엽적인 거 낸다고 난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으면 와씨 문제 개많이 와 지가 한번 풀어보라 그래. 요 정도 하고 넘어가지만 지엽적인 거 내면 와 이 새끼 이거 진짜 돌았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내면 당연히 사이즈가 커져요. 좀 전에 봤던 그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거지. 지엽적인 걸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됐고요. 세 번째. 유해가 진짜 힘들어요. 유해가 진짜 힘들어. 사실 여기 없는 것 같은데 3차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3차가 진짜 힘들거든요. 유해 3차 특히 유해는 그래도 좀 나. 유해는 뭐 저는 옛날에 1차 공부할 때는 꿈이 유해생 되는 거였기 때문에 유해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3차생 땐 진짜 힘들다고요. 진짜 힘들어. 3차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뜻하지 않게 당연히 붙어야 될 친구들이 떨어져서 3차 하는 경우가 많지만 3차 진짜 힘들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진짜 힘들어. 유해에서 끝내야 돼. 근데 막상 또 유해 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고 유해 때 시간이 안 간다는 소리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이 세무사 시험 공부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긴 텀 거의 1년 동안 시험 안 보고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 텀은 진짜 오랜만이잖아. 되게 지루하고 나태해지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 규칙적으로 의외로 유해생 때 시간 관리 못해서 드롭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뭐 여러분 뭐 어플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거 타이머 채가지고 하루에 순공부 시간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관리가 아니라 뭐 제일 좋은 건 규칙적으로 9시에 나와서 집에 뭐 8시까지 간다, 9시까지 간다. 이게 제일 좋겠지만 그 주에 내가 딴 건 몰라도 60시간은 채운 아니 40시간은 채운다. 수업 듣는 거 빼고 순 공부 시간으로 앉아 있는 시간으로 타이머 찍고 40시간은 채운다. 요걸 목표로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고. 저도 해봤지만 뭐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옛날에 유해생 때 보면 이거 해보면 막 일주일에 14시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쓰레기인 거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할 수 있도록 좀 앉아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해는. 나중에 1기 끝나고 2기쯤 되면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되나? 그래서 유해 1기 대충 하거나 그러면 1차 다시 보려고 나중에 1월부터는 2월부터는 1차 공부하는 친구들도 진짜로 있어요. 3개 사면 부분 합격이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3차도 있을 테니까 제가 딱 하나만 주제 넘은 얘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수업 시작할 건데 제가 2차 시험을 4번 봤어요. 2차 시험 4번 봤다고. 4차 했다고 4차. 우리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동차했기 때문에 4차의 아픔, 장수의 아픔을 몰라요. 저밖에 모릅니다. 혼협이 저것도 전국 7등하고 그래갖고 아픔을 몰라요. 언제 연습 동차해서 몰라요. 어머니 선생님 안 물어봤네. 아무튼 모른다고. 그쵸? 여러분들 그 오래 공부하면 진짜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오래 공부하고 한 3차쯤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슬슬 직장도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막 결혼한다는 얘기도 나와. 나는 아직도 지금 사실 얘기하면 학생 신분인데 막 미쳐버리거든요.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친구들 막 결혼한다 그러면 진짜 막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갖고 4차 때 교회를 갔어. 너무 힘드니까 교회 모임도 한번 가봤어. 그때 거기 어떤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냐? 근데 장수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창피해가지고 그냥 대학원 다닌다고 그랬어요. 헌증이죠. 그랬더니 나한테 바로 딱 뭐라고 그러지? 도피성인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이 같이 공부를 이제 저도 한 3명이 같이 했어요. 근데 얘가 붙었어. 그 다음 연도에 얘가 붙었어. 마지막에 제가 붙었거든요. 그럼 얘는 벌써 이제 나 붙을 때쯤 됐으니까 얘는 이미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에 스텝이 끝나고 시니어가 된 거죠. 조그만 회사는 이제 필드 책임자, 인차지로 나갈 직급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신입으로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나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진짜 힘들다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 공부를 오래 하면 그게 제일 힘들다고요. 근데 그 저도 4차 했지만 그 1년 뭐해서 뭐 3년 이런 거 차이 나는 거 막상 시험 붙고 나서 몇 년 근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2, 3년 뭐 뒤처지고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붙어서 그냥 하다 보면 롱텀으로 붙어서 다 똑같아져. 이런 얘기하면 또 재수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벌어요. 제가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부할 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불의의 일격으로 그 꽈락률 83%라서 사실 솔직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걱정이야. 내년에 경쟁률 높을까 봐.
저 당연히 돼야 될 친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속상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냥 똥말봤다 생각하고 내년에 당연히 붙을 거니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 마음이 좀 나 또 1년 뒤처지는구나. 내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붙고 나면 한 2, 3년 지나면 다 따라잡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고 우리 한 번만 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5트 맞췄고요. 자, 수익부터 할 겁니다. 수익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키앤드북은 328페이지 얘기인데 일단 전체 얘기를 좀 보고 가죠. 전체 얘기를. 우리가 유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챕터별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우리 수익 전체 구조를 좀 보죠. 수익 전체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 표시예요. 이건 이미 우리 세무사 시험에 나왔죠. 개정된 첫 해 재무제표 표시. 우리 상황을 준 다음에 이 상황일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나 수주채권이나 환불부채 등을 이용해서 상황을 준 다음에 이 시점에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작 요거부터 할 거지만 재무제표 표시, 다른 말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단계별로 좀 나누죠. 그럼 단계를 보면 단계별로 꼭 알아야 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 2차 유예반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 문제 위주로 볼 거고 1차용 말 문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강의 듣고 싶으시면 심화 강의 들으시면 돼. 계산 문제가 있고요. 계산 문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별로 꼭 중요한 주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단계거든. 1단계 계약의 식별이잖아. 일단 지금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하나씩 보자는 거니까 계약의 식별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건 뭡니까? 계약의 식별. 선생님 다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써놓을게요. 계약의 식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계약 변경이에요. 계약 변경. 계약 변경 우리 좀 이따 볼 거잖아요. 1교시 때. 계약 변경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개념적으로 1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게 나올 수 있죠. 뭐 계약의 식별 요건. 여전히 세무사 2차 시험은 그냥 요건을 쓰시오 이런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식별 요건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계산 문제 계약의 변경, 그다음에 식별 요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2단계 보시죠. 그럼 우리 2단계는 뭡니까? 수행 의무의 식별이죠. 수행 의무의 식별을 보면 이 2단계 수행 의무 식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단계 사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이미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죠. 보증이요, 보증. 보증도 어떤 보증? 용역 유형의 보증이나 확신 유형의 보증이 있는데 용역 유형의 보증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죠. 보증. 그렇죠? 보증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한 개씩 정리할 거야. 보증. 그다음에 주요 개념을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주요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수행 의무의 식별인데 식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뭐야? 계약 내에 단일의 수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수행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문제가 이렇게도 나와요. 좀 이따 보겠지만 문제가 사례를 여러 가지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단일의 수행 의무인 것을 고르시오. 복수의 수행 의무인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내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 단서에서 야 이게 수행 의무가 1개짜리인지 2개짜리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 구분하는 기준. 그래서 수행 의무의 식별, 단일 복수 요거 구분하는 구분 기준.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제 앞으로 매 단원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복습할 때 제가 쓴 것들은 다 기억이 나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좋아요. 2단계 여기까지 봤고요. 3단계부터 오히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3단계는 뭡니까? 거래 가격의 산정입니다.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의 산정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 시험에 이미 나오기도 했고. 뭐긴 뭐야? 유의적인 금융인수 반영해서 선수금 회계 처리지. 돈 미리 받고 수행이 뭐 나중에 제공할 때. 그렇죠? 요건 뭐 계속 중요해요. 선수금.
그 다음 뭐 있을까? 또 나온 거.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재환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고객이 나한테 재환학 용역을 제공하고 내가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 내가 인식하는 수익 금액이 달라지죠. 그 문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또 뭐가 있냐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비교환 있죠. 비교환. 비교환. 비현금 대가. 비현금 대가. 이게 뭡니까?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받았다고. 현대자동차가 고객님 쓰시던 중고차 가져오시면 돈 조금만 더 주시면 새 차로 바꿔드릴게요. 이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 요거죠. 요 단계에서 요거 두 개는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음에 3단계 변동대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상으로. 첫 번째로 변동대가는 우리가 매기말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변동대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정치의 제약이에요. 문제에서 변동대가로 고정대가가 5만원이고 변동대가가 3만원이래. 그럼 변동대가 3만원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뭐에 대해서 단서를 주지? 그거에 대한 단서로 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추정치의 제약. 그래서 요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4단계를 볼게요.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이죠. 거래가격의 배분. 자, 좁으니까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에서는 개별 판매가격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이랑 거래가격이 변동한 문제 있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건 반영을 하고 개별 판매가격이 변동하는 건 반영 안 하잖아요. 요거 계산 문제 나와요. 요건 이미 회계사 시험에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이것도 우리 회계사 시험에 나왔죠. 할인권 있어요. 할인권. 물건 샀더니 5% 깎아주는 쿠폰을 줬어. 근데 나가봤더니 다른 애들도 2%는 깎아준대. 그거 기억나시죠? 할인권.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뭐 이거죠. 개별 판매 가격이나 거래 가격이 변동했을 때 반영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뭘 반영하고 뭘 반영 안 하는지. 또 거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거래 가격의 변동을 반영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 주는지. 이거 볼 거예요. 4단계.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5단계가 있는데 5단계 수익의 인식. 참 웃긴 게 뭐냐면 5단계는 계산 문제 나올 게 없어요. 5단계 수익의 인식. 계산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딱 하나 기준서에 있는 게 이 건설계약 기준서가 삭제되면서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5단계에서는 뭐 계산 문제 성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오히려 5단계에선 뭐가 제일 중요해? 개념상 이게 중요하지. 뭐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지 또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판단 기준을 보고 문제에서 요 수행이 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구나. 이 수행이 뭐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구나.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 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까지 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다고 문제도 하나 둘 셋 넷 비용금 대가 빼고 5 6 정도 있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안 끝났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세 번째로 또 유형별로 따로 있지. 거래 형태별 거래 유형별로 사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좀 보자고요. 아무튼 제가 이걸 하는 게 선생님 내용 설명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쭉 쓰면 뭐예요? 그냥 앞으로 매단원 얘가 이렇게 미리 써놓고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요거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본인 대리인 문제가 있죠. 본인 대리인 문제. 우리 위탁 판매 배웠죠. 위탁 판매. 위탁자, 수탁자 있잖아. 위탁 판매는 뭐예요? 수탁자가 통제권이 없을 때잖아. 근데 우리 여기서 모두 배워? 수탁자가 통제권이 있는 경우도 배우죠. 그래서 사실상 본인 대리인 문제가 수탁자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나눠서 배울 거라고요. 이게 더 중요하지. 통제권이 있는 경우. 그쵸?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반품 조건부 판매. 반품 조건부 판매. 뭐 이젠 너무 많이 나와서 당연한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반품 조건부 판매. 세 번째로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렇죠. 우리 친구 재매입 약정이요. 재매입 약정, 콜옵션, 풋옵션, 선도계약, 재매입 약정 봐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있습니까? 개 많죠. 라이선스 있죠. 이거 진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회계사 시험은 라이선스 엄청 좋아해요. 엄청 많이 나왔어. 회계사 시험 나오면 라이선스를 한 개씩 물어봤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물어는 봤어요. 라이선스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또 뭐 있습니까? 와, 선생님 그만요. 뭐 있어요 또? 우리 친구 고객 충성제도 있잖아. 고객 충성제도. 고객 충성제도 보시면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 있는데 최근에 문제 스테이를 보면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 여기다 다음 단어에서 플러스 알파로 뭘 배우지? 건설계약 배우죠. 건설계약이 진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곤조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계사 시험은 뭐 거의 계속 나왔어요. 다른 시험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뭐 건설계약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양이 진짜 많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안 그런 분들 많겠지만 수익을 되게 어려워하고 수익이 범위가 바다처럼 넓다. 수익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이제 수익은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요 외에선 안 나와. 회계사 시험에 몇 년 동안 수익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요. 실제 기준서를 뒤져봐도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요 체크리스트에서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뭐 응용 안 돼. 만약에 이제 내년에 수익이 나오면 진짜 땡큐지. 수익 나왔으니까 망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수익 나오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어. 이제는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요 얘기들을 해볼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진도를 나가보죠. 그래서 꼭 제가 매번 써드리면 시작할 때 체크리스트 써드리면 적어 놓으시고 복습할 때 내가 요거 놓친 거 있나 없나, 내가 모르는 거 있나 없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좋아요. 제가 다른 데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 답변에 선생님 그나마 선생님 비주얼 때문에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훈협이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캡처해갖고 가슴이 웅장해졌어. 야 봤냐? 형 비주얼 때문에 듣는데. 훈협이가 말도 안 돼 하면서 보더니 갑자기 한 2분 있다가 문자가 왔어. 형 이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름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남자야. 남학생한테 먹히는 얼굴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키엔드 보시면 수익의 의 정의 나와 있는데 328페이지랑 329페이지는 사실 할 얘기가 없고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얘기가 우리 예전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예전에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죠. 실현주의가 뭐야? 실현 기준 그리고 가득 기준이 만족되면 수익을 인식하는 게 실현주의잖아요. 그럼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는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 인식하는 걸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기준서가 생긴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더라도 다르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고 그랬지. 기존의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서가 바뀌었습니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은 이 수익에 따라 이 기준서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서의 애초에 처음부터 목적이 뭐야? 복잡한 거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이 기준서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팁을 드리면, 그래서 이 기준서는 계약 개시 시점에 한번 세팅하고 나면 웬간해선 중간에 안 바뀌어.
변동대가나 거래 가격을 제외하고는 기준 계약 개시 시점에 세팅하면 뭐 안 바뀐다고. 뭐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유가 뭐야? 그게 이 기준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이 동일하면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다 똑같이 수익 인식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생겨난 기준서니까. 그래서 이 기준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필기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고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야, 고객과 관련된 거래만 이 기준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죠. 고객은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에 대해서 해당 기준서를 적용한다 나와 있지만 뭐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냥 가볍게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 아닌지를 우리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객이 아닌지 두 가지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학생은 내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아, 아니에요. 학생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 붙으면 나도 좋겠죠. 우리는 고객 관계가 아니고 우린 프렌드십이죠. 하지만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면 여러분 고객이 아니에요. 그쵸? 위험과 효익을 공유 안 해야 고객이야. 제가 학생이 있다. 선생님 저 이러다 떨어질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야? 고객이겠죠. 자, 두 번째로 뭐 같은 사업 영역 안에서 비화폐성 항목을 교환한대. 이것도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고객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사실 1차 시험에는 이게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도 2차 시험에는 이게 뭐 나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키앤드북 보시면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업 영역 안에 있고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면 고객이 아니다 나와 있지만 사실 뭐 2차 시험에 낼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고 그래서 우리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인식 5단계 있는데 우리 그래도 유예반인데 이 얘기를 할 건 없겠죠. 요거 순서 뭐 외워? 개수 거거수? 그러지 마시고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학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예반 이번에 했대요. 유예반. 우리 원장님이 물어보겠지. 카운트에 와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학생들 많이 등록했어요? 그게 계약의 식별. 두 번째로 우리 근데 이번에 무슨 반 개강한 거예요? 유예반 개강했어요. 수행 의무의 식별. 어머, 얼마 받기로 했어요?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아, 우리 한 8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거래 가격에 산정. 그다음 뭐? 우리 원재훈 선생님 몇 시간이고 정인도 선생님 몇 시간이에요? 왜? 시간에 따라 나눠가지고 그래요. 그쵸? 요게 거래 가격의 배분.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나눠줄 건지 5단계로 뭐? 수익의 인식. 그리고 단계 나눠주는 건데 실제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쭉 물어보는 것보다 단계별로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것만 아시면 되지. 이걸 뭐 개수 거거수 이럴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아실 거니까.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제표 표시죠. 요게 중요해. 왜냐면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자 그럼 실제로 계정명, 계약자산이 뭔지 계약부채가 뭔지 수취채권이 뭔지 그걸 보는 것보다 요 상황별로 회계 처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별로 회계 처리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표시를 할 건데 넘겨보시면 여러분 수행 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고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유예생인데 우리 수익 언제 인식합니까? 물어보는 거 싫어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 어저께 올라갔던 객관식반에 앞에 써놨더라고. 이게 누가 이게 흰 팻말에다가 회계 왕초 뭐 질문 사절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싫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나중에 후기에 잘 듣고 있었는데 자꾸 괜찮냐 물어보니까 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도 웬간하면 제가 싫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언제 수익 인식해요? 재밌게 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저 사실 되게 요즘 바빠요. 바빠서 사실 이번에 동차반도 찍었는데 위에반을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학원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또 동영상 듣는 학생이 자기 이번에 또 떨어져서 3차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질문 답변 메일 와서 엄청 밝은 학생이었거든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붙으면 떨어졌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 좀 그래도 잠깐 웃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려고 이러더라고요.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돌아와서 언제 수익 인식해요? 수행 임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쵸? 잘 오셨어요. 수행을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죠. 수행을 이행하면 돈 받은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인식해야 돼. 아시죠? 자, 그럼 보시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지. 수행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죠. 돈 받고 할 거 다 했으면 현금 들어오면서 이쪽에 계약 수익 잡으시면 되는데 이 기준서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인식 기준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붙어 있는 거지. 그냥 매출로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돈 받고 일 다 했으면 수익 인식해야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두 가지로 또 나누죠. 뭐가 있어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수행이 뭐 할 건 다 했으니까 계약 수익으로 잡고요. 반대쪽에 뭐 잡아요? 할 거 다 하고 이쪽에 뭐 돈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계약서상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니까 계약 자산으로 잡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할 거 다 하고 돈은 안 받았는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 할 거 다 했으니까 계약 수익 인식하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면 여기 뭐라고 씁니까? 수취 채권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구분하기 좀 어렵지. 무조건적인 권리가 뭔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취소가 불가하거나 같은 얘기지만 계약 내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라면 무조건적인 권리로 봐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여기로 가서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할 거 안 했으니까 수익 인식하면 안 되지.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먼저 받았어요. 지금 딱 우리 학원 상태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해 종합반 돈 받았는데 아직 수업 이제 시작했잖아. 수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상 의무가 있대. 제가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대. 그 계정명 뭐예요? 계약 부채죠. 여러분 또 어떤 이상한 분이 출제위원 들어갈지 모르니까 회계처리 물어봤을 때 어떤 책은 계약부채라고 나와 있고 어떤 책은 계약부채라고 안 하고 그냥 선수금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계약부채랑 선수금이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친하게 지내. 우리 88시간의 대정정을 가야 되는데 친하게 지냅시다. 선수금이랑 계약부채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알겠지? 선수금이랑 계약부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나오면 계약부채라고 써주셔야지 선수금이라고 쓰시면 사실은 안 돼. 아주 유명한 교수님 책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죠. 수행임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안 받았는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죠? 할 거 안 하고 돈 안 받았는데 돈 받을 권리도 없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설명회 와서 선생님 너무 설명이 좋았어요. 제가 꼭 등록할게요. 그러고 계약날 안 오는 경우죠. 뭐 그럼 제가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회계 처리 안 하면 돼.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취소할 수 있대. 그 돈을 1월 3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1월 3일날 못 받았대. 회계 처리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고객이 취소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아무 회계 처리도 안 한다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요거죠. 회계사 시험도 요거 나왔고 세무사 시험도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돈 아무것도 안 했고 현금 안 받았는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제가 작년에 공무원 해커스 공무원 계약했다고요. 해커스 공무원 계약했는데 계약을 5월 1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다고. 5월 1일 날. 취소할 수 없는 이제 피해 계약서를 썼어요. 제가 10년 계약했거든요.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이제 계약하고 적을 이제 해커스에 두기로 했으니까 해커스에서만 강의해야 되니까
아,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학원 선생님도 스포츠 선수랑 똑같아요.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꽤 큰 돈을. 7월 1일 날. 그리고 강의는 9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이때부터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수행이면 이때부터 이행하는 거 아니야. 괜찮죠? 그래서 계약서에 7월 1일 날 돈 주고 9월 1일부터 수업하는 걸로 돼 있었어. 아니 근데 7월 1일 날 나 차 사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1일 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은행 4시에 문 닫잖아요.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 또 쿨레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됐어. 은행이 이제 오픈했지. 돈이 또 안 들어오는 거야. 점심 먹고 바로 전화했어요. 거기 그쪽 학원 팀장님한테. 팀장님 전데요. 뭐야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저 뭐 계약 파기인가요? 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제가 결제를 안 올린 거 있죠. 제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는데 해커스 공무원에서 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아무튼 제가 깜빡 잊고 돈을 안 보냈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였는지 장난쳐요 지금?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파워 당당하게. 왜?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잖아. 계약서 썼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어요. 뭐가 와? 여기 수취채권이 옵니다. 수취채권 하면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계약에 의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다 수취채권이에요. 수취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야? 매출채권. 그쵸? 수취채권이 기재했다고 그죠? 진짜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해커스 팀장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그래? 네! 수업 준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뭐 어때?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수업을 열심히 할 의무도 생겼죠. 그래서 여기 뭐 계약 부채로 기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당연히 요게 나와요. 다른 거 낼 게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회계사 1차 문제를 보면 상황을 여러 가지 쭉 나열한 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시킨 다음에 특정 12월 31일자로 BS에 들어갈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 계약수익의 잔액이나 총액을 묻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 그 얘기가 저희 교재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 연습서 1번 보겠습니다. 연습서 1번을 보시면 여기 물음 1번이랑 물음 2번이 있는데 물음 3번을 풀어볼 거고요. 물음 1번은 저랑 눈으로 좀 봅시다. 물음 1번은 우리가 유예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던 것들은 같이 눈으로 볼 건데 자 보세요. 자 물음 3번 보시면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한영은 X1년 1월 1일날 고객에게 3월 30일에 제품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1월 1일날은 계약서만 썼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3월 31일날 제품을 이전하기로 하고 1월 31일날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어떻게? 돈을 1월 31일날 못 받고 3월 1일날 받았대요. 3월 1일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제품을 이전한 건 3월 31일이래. 자 보시면 물음 1번이랑 물음 2번이 있습니다. 물음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나와 있고요. 물음 2번은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필기한 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했었죠. 취소할 수 있으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거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수익을 우리 앞으로 풀어볼 건데 이제 문제가 정형화돼서 많이들 이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익은 문제 읽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 다 모아줘서 좀 이따 문제 보면 문제가 엄청 크다고. 그래서 읽을 수 있으셔야 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이걸 앞으로 한 3회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좀 쓰려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 좀 많이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2권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3권 사세요. 자, 보시면 되고요. 여기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면 여기 뭐라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안 푼다고 눈으로 본다고 했는데 쓰고 있네. 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고요. 여기 취소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1월 1일 날은 회계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얘도 아무것도 없고요. 1월 31일 날 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대. 봐봐요. 수행 의무 아직 이행 안 했어. 돈 안 받았어. 무조건적인 권리 없지.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얘는. 그렇죠? 얘 어떻게 돼요? 수행 의무 이행 안 했어. 돈 안 받았지. 하지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돼? 수취 채권
1,000원 써야 되고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모두 생겨. 계약 부채도 1,000원 생기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좋아. 여기까지 하고 나서 돈을 받았대. 얘는 이때 돈 받았으니까 뭐 현금 1,000원 들어오면서 이쪽에 돈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부채 1,000원 오겠죠. 이게 뭐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돈 이제 받았으니까 1,000원 없어지면서 수취 채권으로 1,000원 써주시면 되겠지? 아이 너무 쉽다. 3월 30일 날 뭐 하면 돼요? 수행의무 이행했으니까 계약 부채 없어지면서 뭐라고 쓰면 돼? 여기 계약 수익 쓰면 되겠지. 자 다시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수금이랑 계약 부채랑 보면 선수금이랑 계약 부채는 엄연히 약간 다르다 그랬지. 왜 달라요? 요 회계처리 때문에 달라요. 선수금은 돈이 들어와야 선수금이야. 계약 부채는 돈이 안 들어와도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 부채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너무 저만 수업하면 지루하니까 물음 3번 보시면 요 정도 우리 1차 시험 문제였거든요. 사실 요거 제가 1분 드릴까요? 한번 같이 풀어볼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도 많이 풀릴 거예요. 푸는 것만 보고 있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응, 1분. 초식에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어요. 자, 동영상 보시면 해봅시다. 웬간하면 같이 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럽시다. 자, 같이 볼게요. 같이. 자, 보시면 위 물음과 독립적으로 X1년과 X2년도에 수취채권과 계약자산, 계약부채로 기재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X1년 말에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물어봤어요. 일단 대안은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행의무를 인식하는 걸로 본다.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걸로 본다. 나와 있고 2번 보시면 대안은 X2년 1월 30일 날 민국에게 제품 A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X1년 10월 1일 날 체결하였다. 이전하는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 체결한 날엔 회계 처리할 게 없겠지. X1년 11월 30일 날 대가 1,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나 300원만 지급했대요. 어떤 계약이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1,000원 받았어야 되는데 현금 300원만 받았대요. 근데 700원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잖아. 뭐라고 쓴다고요? 수취 채권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수채라고 줄여서 쓸게요. 반대쪽에 뭐가 와? 1,000원만큼 돈을 받거나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부채로 1,000원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실제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봤지만 우리 뭐 다음 연도도 해보죠. 문제 보시면 X2년 1월 15일 날 잔액 700원을 지급받았대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현금 700원 들어오면서 수취 채권이 700원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모레 1월 31일 날 제품을 이전했다고 하니까 아이 쉽네. 여기 계약 부채 1,000원 없어지면서 이쪽에 뭐 계약 수익 1,000원 오게 되겠죠. 너무 쉬워서 봤고요. 3번 봅시다. 대안은 B와 C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000원을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다. 역시 계약 체결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품 B의 인도 대가는 제품 C의 인도 조건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단서가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 회계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책에 나와 있는데 요거 읽어보시면 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가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C를 이전하면
B와 C에 대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대부분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은 은근히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 문제 다른 책이나 다른 시험에서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B를 먼저 인도하고 C까지 인도하면 B의 인도 대가는 B의 인도 대가를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책들이 요 문구가 그냥 C가 아니죠. 죄송해요. B죠. B. 잘못 썼네. B를 이전하고 나면 C가 맞네. 미쳤나봐. 자, C를 이전하고 나면 B와 C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좋아요. 볼게요. 자, 보시면 그럼 B를 인도했을 때 먼저 보시죠. B를 인도했을 때 문제를 보면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배분했더니 B는 400원이고 C는 600원이래요. 거래 가격의 배분은 뒤에서 빼 배분이니까 일단 넘어가서 B 인도했을 때 뭐 수행 의무는 이행했으니까 계약 수익 400원 잡고 아직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계약 자산 쓰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B를 인도하고요. X2년 1월 31일 날 C를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X1년도엔 여기서 딱 끝났네. 그래서 X1년도의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을 물어보면 얘되고요. 괜찮을까요? X2년 보시면 X2년도에 C를 이전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지금 C를 인도하는 순간 제품 B 돈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걸로 바뀌니까 수취채권이 400원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계약자산에서 수취채권으로. 자, 어떻게 돼? 우리 C 이전했으니까 계약 수익 600원 될 겁니다. 반대쪽에 여기 모으면 돼. 수취채권 600원 기재해주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교재 462페이지요. 46페이지. 왔다 갔다 합시다. 46페이지. 46페이지. 우리 교재 46페이지 잠깐 보면 물음 2-4번 있거든요. 지금 정리할게요. 이거. 요 문제. 요거 우리 세부사 회계사 기출문제죠. 2018년. 보시면 여기만 따로 띄어놔서 보면 되는데 민국은 X3년 3월 1일 날 만세와 포장 시스템을 구매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취소 불가능해. 똑같은 얘기 나왔네. 여기 지금 취소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겠죠. 그쵸? 민국은 X3년 5월 1일까지 만세에게 대가 50만 원을 지급하며 만세는 X3년 12월 30일까지 포장 시스템을 이전해야 했어. 어머, 근데 돈을 언제 줬대요? 6월 15일 날 줬대요. 많이 힘들어하다 보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뭡니까? X3년 5월 1일 날 해야 되는 회계 처리 물어봤죠. 자, 판단해보자. 수행 의무 이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니까. 그럼 그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취채권, 계약부채. 그래서 5월 1일 날 회계 처리가 수취채권 얼마? 50만 원. 반대쪽에 계약부채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교시 때 배운 요 얘기가 뭐 크게 문제가 나올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뭐 좀 더 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힘들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와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